사는데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수공업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의 전통 문화다.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는 섬세한 기술은 장인의 손끝에서 펼쳐지며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역사적으로 수공업은 왕실과 지배층, 군대까지 관리하는 국가 통치의 기반이었다. 신라, 고구려, 조선시대를 지나 현대의 산업경제를 이루기까지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어준 수공업, 그 역사를 돌아본다. 청명한 하늘 아래 정겨운 기와집이 옹기종기 모인 이곳은 북촌이다. 종로구 일대의 마을을 지칭하는 북촌은 과거 조선시대 수공업과 연관이 깊다. 우리의 전통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방이 여러 곳 들어선 북촌에는 발길을 사로잡는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가 숨어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덕환 금박장이 보관한 노건삼은 화려한 금박이 눈에 띈다. 이 포도동자 문양의 금박은 왕실에서만 사용한 문이었다. 금박장 선생님이 계시는 공방인데 지금 저 안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공주나 옹주가 입었던 그 대례복입니다. 그 노건삼이라고 하는 옷인데 저 옷에 직접 금박을 다 입힌 그런 작품이죠. 북촌 골목에서 만난 또 다른 공방. 가느다란 실을 꼬아 만든 놀이개가 눈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조선시대 왕궁과 지배층 여인들이 사용했던 화려한 장신구를 연구하는 매듭 공방이다. 저는 예로부터 그 창덕궁과 경복궁이 있는 그런 궁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촌과 서촌으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 현재 북촌은 예전에는 그런 경공장의 개념으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궁의 그 모든 그 공예품이라든지 실사용품들을 갖다가 만들던 그런 지역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당시 조선의 5대 궁궐의 주변에는 궁에서 사용하는 공예품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던 공장이 존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다양한 분야의 수공업을 발전시켰는데 19세기 조선시대 한양의 지도에도 이 지역에 관아가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부분의 어떤 정부에서 필요한 것, 왕실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 직접 현물 수치, 조세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진상을 통해서 현물로 수치해서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어떤 수공업 제품들도 시장을 통해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공업 장인들을 공조나 지방관청에 등록시켜서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어떤 그 수공업 장인들을 서울로 불러들여서 재료를 대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해서 조달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운영이 된 거죠. 조선의 9대 국왕이자 조선 왕조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시킨 성종. 성종은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와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경국대전을 완성한 인물이다. 신라 시대를 거쳐 고려 시대에서도 장인 제도가 이어진 만큼 왕실과 관아의 수요품 제작을 전업으로 하고 백성의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 수공업 제도가 필요하다.
성종은 수공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장 제도를 마련한다. 경북대전에 따르면 한양과 지방의 수공업자를 지칭하는 경공장과 외공장의 명부를 마련해 해당 관하에 보관하여 관리하라고 명시한다. 경북대전에 장인들의 그 법 체계에 이미 이제 경공장과 외공장을 두고 장인을 이제 관리하는 그 제도가 있었죠. 주로 이 장인들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것은 국가적으로 최고의 그 기술을 요구하는 그 분야,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제작이었습니다. 경북대전에는 조선시대 관영 수공업의 관리 체계가 기록돼 있다. 중앙관청의 경공장은 129개 분야에 2,795명의 장인을 두고 지방의 외공장은 27개 분야에 3,764명의 수공업자를 두었으며 경공장은 왕실과 군대의 물품을, 외공장은 지역의 특산 생산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이 수공업자들 가운데는 뭐 자가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관아 아니면 궁궐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다양한 수공업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은 궁궐의 축조라든가 아니면 성곽의 보수라든가 무기의 제작이라든가 이런 국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또 관리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적절하였고, 조선시대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었던 군대는 성곽을 쌓는 건축과 무기 제작 기술부터 각종 군사물품 제작을 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중요했다. 조선시대 무기제작 관청이었던 군기시가 있던 터가 2011년 발굴되었다. 군기시 터에서 쇠 화살촉 뭉치가 출토되면서 당시 대대적인 군사물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국 이래 국가 통치자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왕권을 끊임없이 추구했으며 권위 있는 왕실과 지배층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특별한 장신구와 생활용품이 필요했다. 이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수공업 장인을 나라에서 운영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수공업 장인들은 중앙관청의 필요에 따라 물품 제작을 위해 동원되었다. 이야, 이곳이 말로만 듣던 중앙관청이군요. 저는 이번에 처음 경공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검을 만드는 야장인데 댁은 어느 분야 장인이요? 저는 녹그릇을 만드는 주장입니다. 근데 안학은 어찌 이곳에 왔소? 저는 침선장입니다. 경공장에는 10명의 침선장이 공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왕실 행사에 의복이 많이 필요하여서 실을 만드는 제사장과 염색장, 금박장, 자수장까지 많은 장인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엔 군사물품 제작 때문에 우리 분야가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번엔 침선 쪽이 바쁘시겠구려. 솜씨 좋은 여러 장인들이 함께해서 힘들지만 매우 뿌듯하답니다. 중앙정부 소속이었던 경공장의 경우 분야에 따라 30개의 관청에 배치되었다. 다들 모이셨군요. 이곳은 경복궁, 덕수궁, 경희궁, 창경궁, 창덕궁을 가까이에 두고 여러 궁방이 모여 고급 공예품을 만들고 있어. 여러분들은 최고의 경공장인 만큼 이번에도 왕실과 군대를 위해 좋은 물품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으리.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장인들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수공업을 운영한 것이다.
서울에 있는 중앙 관서들, 중요한 관서들에 필요한 물품들이 조금 더 고급 제품일 수도 있고 품질에서도 뛰어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숙련된 기술이 있는 그런 장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그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경험이라든가 기술력에서 뛰어난 자들이 배석되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를 만들고 궁에서 사용되는 가구와 문틀을 제작하던 경공장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북촌에 존재한다. 북촌에 들어와 있는 공예인들은 그 인간문화재들, 그 소위 옛날부터 정말 장인의 손길을 가지고 했고 궁에 직접 일을 하셨던 그런 분들도 들어와 있지만 조선시대 최고 기술을 지녔던 경공장의 후예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왕실 권위의 상징은 백성은 가질 수 없는 화려한 장신구로 표현되는데 이때 빠지지 않고 장식되었던 중요한 물품이 매듭이다. 실을 꼬아 다양한 문양을 만드는 매듭 장식은 궁중 매듭장의 가업을 4대째 이어오는 심영미 장인의 손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매듭은 명주실을 다양한 색으로 염색한 후 여러 굵기로 실을 꼬아 끝목을 만든다. 그 굵고 가느다란 끝목을 두 가닥으로 늘어뜨려 이리저리 매듭을 맺으면 손끝에서 각종 모양이 탄생한다. 매듭과 술이 어우러져 한복에 다는 놀이개와 생활 장신구인 유소로 사용된다. 매듭 안에는 단순히 맺히는 것 이상의 정신적인 미와 외형적인 미가 담긴다. 지금 제가 이렇게 꼬운 작업을 한 것은요, 놀이개 수실을 만드는, 술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우리가 이제 상국전도 하고 이제 세계에 이렇게 나가다니면서 매듭의 종류를 봐도 이 술을 다른 데는 없고 그냥 본체의 실을 풀어서 만든 건데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놀이개 이 술을 만들어서 끝부분을 예쁘게 장식을 하는 게 우리의 독특한 문화예요. 매듭 문화. 긴 세월 동안 전승되어 온 매듭은 조선시대에 전문 장인을 두고 제작할 정도로 궁중의 주요 장신구에 널리 사용했다. 왕실의 가마나 왕이 사용한 도장에도 왕족을 뜻하는 화려한 매듭을 장식했고 보석과 매듭으로 만든 주머니, 술을 넣려 화려하게 만든 놀이개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매듭은 고려 도경에 허리띠와 향낭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귀중한 장신구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끈을 치는 장인은 다회장으로 매듭을 만드는 장인은 매집장으로 지칭하고 관리했다. 만드는 장신구가 무엇인가에 따라 매듭 지을 실을 짜는 첫일이 정해진다. 용도에 맞춰 매듭의 굵기와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매듭을 만들기 위한 끈을 짜는 일은 다회짝이라 부르며 8개의 줄을 순서대로 놓아 동그랗거나 납작하게 직조를 한다. 매듭을 만들기 위한 끈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다해 틀이고 이거를 끈을 짜는 것을 다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해 중에서도 동다해예요. 둥글게 짜는. 그래서 이름은 팔사라고 합니다. 8추로
짰다고 해가지고 동다의 팔자로 짰다. 예. 그렇고 이 용도는 놀이개 매듭을 짜는 용도예요. 이것보다 굵으면 벽걸이나 발걸이를 짜는 용도고 딱 이 정도의 굵기는 놀이개를 짜는 용도입니다. 끈을 꼬는 방향과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문양의 매듭이 장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매듭의 무늬는 주로 꽃과 곤충 등 자연물을 표현하는데 국화 매듭, 나비 매듭, 동심결 매듭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국화 매듭하고 이 나비 매듭은 놀이개 매듭할 때 많이 쓰이는 매듭이에요. 요렇게는. 그리고 요거 동심결 매듭, 이렇게 있는 동심결 매듭은 우리가 결혼할 때 청실 홍실 묶을 때 요 동심결 매듭으로 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에 현세에 대한 기원이나 복을 뜻하는 매듭 무늬를 달아 의미를 더했다. 궁중 의상, 관리들의 관복, 양반가의 한복 등 의복에 널리 부착되던 매듭은 족자, 발걸이 같은 실내 장식품, 악기에 장식한 유소, 허리끈과 부채의 술까지 용도가 다양해져 실생활 전반에 널리 이용됐다. 이 경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과 지배층들의 사치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납품하는 그런 수공업 장인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민간들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유 수공업 체제라고 볼 수는 없고 철저하게 주문 생산 시스템이 운영이 된 거죠. 중앙관청에 소속되었던 경공장 중 또 하나의 주요한 기술은 조선시대 양반사의 격식을 표현한 갓을 만드는 것이었다. 갓은 머리를 보호하고 장식하는 것은 물론 유교 사상의 엄격한 예의를 중시한 선비들의 삶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갓은 신분적 의미, 의관 정제의 의미 외에 멋의 상징이 됐다. 수계 도건에도 한가히 남성들이 갓을 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모양의 갓을 쓰고 멋을 뽐내던 선비가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든 갓이 장위층의 전유물이 된다. 하나의 갓을 완성하기까지 짧게는 10여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에 이를 정도로 갓을 제작하는 일은 까다로운 기술을 요한다. 60년 동안 갓을 만들며 전통을 이어오는 정춘모 장인은 갓의 예절을 특히 중시한다. 그 당시에는 갓의 옛
옛 범절에 갓이 절대적으로 갓을 이제 남자가 성인이 되면 갓을 꼭 필히 써야 되고 했기 때문에 중조시했죠. 그래서 갓이 이렇게 내려왔죠. 갓에 대한 예법, 갓을 쓰는 뭐 어떤 때 써야 되고 제사 지낼 때도 갓을 쓰고 해야 되고 손님과 대인관계 할 때도 갓을 쓰고 인사를 해야 되고 갓을 안 쓰고는 갓이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갓을 안 쓰고는 절을 안 하고 갓 쓰고 꼭 절을 하고. 조선시대 신분 체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던 갓은 장인의 실력에 의해 품질의 차이가 드러나는 물품이었다. 갓을 제작하는 데 수많은 공정이 필요했던 만큼 경공장에서는 초립장, 유립장, 삼호장, 양태장, 망건장, 모자장 등 작업 과정에 따라 갓을 만드는 장인을 따로 둘 정도였다. 하늘을 향해 곱게 솟아오른 대나무.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곱고 단단한 대나무의 느낌을 살려 공예품 재료로 사용했다. 갓도 마찬가지다. 선비의 고든 마음을 대나무를 사용해 갓에 담았다. 단단한 대나무는 결을 이용해 잘게 잘라 갓의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 가세층에 해당하는 둥글고 널쩍한 부분인 양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나무 두께가 최대한 얇아지도록 안쪽을 긁어낸다. 종이장같이 얇은 대나무를 힘껏 결대로 밀어내면 얇은 실 모양의 대오리가 뽑힌다. 갓은 머리에 쓰는 총모자와 둥근 챙 부분인 양태로 구성되며 총모자의 형태를 잡아주는 못대와 양태의 모형을 유지하는 철대는 대나무로 만든다. 양태의 널쩍한 버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실을 하나하나 엮어 면을 짜나간다. 딱딱한 대나무 실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둥근 형태의 양태를 짜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대나무 바늘인 머럭대에 대실을 꽂아 한 올 한 올 손끝 감각에 집중하며 촘촘하게 양태를 짠다. 대나무를 끊임없이 다듬고 그렇게 만든 대나무 실을 정리하고 엮고 끼워야 비로소 양태가 완성된다. 대나무를 사용한 양태와는 달리 갓의 총모자는 더욱 곱고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가축 중 하나였던 말. 양질의 갓을 생산하기 위해 갓 장인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말의 꼬리, 말총이다. 갓의 머리 부분인 총모자를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구해온 말총의 선별이 중요하다. 다양한 길이의 말총 중 잘 끊어지지 않고 길이가 긴 말총을 골라 물에 적셔서 준비한다. 준비된 마롱을 시줄과 날줄로 나누어 손으로 잡고 우물 정자로 만든다. 이 과정이 생이방석 엮기다. 생이방석이 완성되면 총모자의 꼭대기 정중앙을 만들어야 하는데 생이방석에 둥글게 돌림줄을 엮어 나가면 된다. 한 줄 한 줄 돌려 모자의 윗부분을 만든다. 맨 윗부분이 완성되면 마치 컵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이 될 수 있게 모자의 측면부도 이어나간다. 가느다란 말총을 일일이 손으로 엮어야 하는 총모자. 장인의 머리, 눈과 손끝에서 나오는 고도의 집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재료 중 왜 특별히 대나무와 말총으로 갓을 만든 것일까? 갓 재료의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 한 실험실을 찾았다. 이것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섬유의 성질을 파악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다. 말총과 대나무가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한다. 갓을 만들며 꼬고 엮고 끼워 넣는 작업을 반복하는 대나무 실과 말총의 인장 강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재료 여부를 판단하는 비강도 측정과 재료가 늘어나는 길이를 측정한 신장률을 비교한 결과 대나무 실은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고 말총은 부드러우나 강도가 낮았다. 갓 장인들은 이렇게 서로 상이한 성질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 것일까? 말총 같은 경우에는요, 뻗팅기는 힘이 적기 때문에 모정으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실같이 만들어서 뻗팅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버렁에 그 이쁜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말총으로 만든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탄건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웅크러뜨려도 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나무는 어때요? 웅크러뜨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물성의 특징을 각 부위에 맞게 쓴 거죠. 대나무로 만든 양태와 말총으로 만든 총모자로 갓을 만드는 작업은 입자장의 손을 거친다. 먼저 흐트러졌던 올과 간격을 고르고 반듯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골배기 작업이 끝나면 끓인 물과 먹을 섞어 총모자에 칠을 해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
총모자 윗부분의 둥근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모태는 대나무를 얇게 펴 제작한다. 말총으로 만들어 유연한 총모자를 둥글고 곧은 형태로 유지해주는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1970년대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그 선생들이 한 분 한 분 양태, 총모자, 입자 한 분 한 분 배할 때 그분들이 나이가 70 이상 고령이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배워. 배우다 다 나가버리고 안 배워서 나는 불가피하게 이걸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 생각해서 보존을 하려면 세 가지 기술을 내가 다 빼야 나중에 이게 또 제자를 갖춰서 전승이 되겠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그래 굉장히 다급한 마음으로서 그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아주 고생스럽게 배웠죠. 3명 이상의 세부 작업 전문가가 모여 갓을 완성해낼 정도로 까다로운 갓 제작. 양반의 위엄과 멋을 나타내는 둥근 양태에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가며 먹칠을 한다. 모양을 잡은 양태의 테두리 끝부분에 둥글게 휜 양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철대를 붙인다. 이렇게 대나무를 붙일 때에는 인두를 사용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대가 타서 버려지게 되고 온도가 낮으면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매우 중요하다. 준비된 양태와 총모자를 접합한다. 꼭 맞아떨어지는 접합 부분에서 장인의 뛰어난 기술이 드러난다. 총모자의 높이에서 나타나는 멋, 넓은 양태를 지지하는 힘이 이 부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금 와서 보면 갓은 내가 운명이다. 이건 참 운명인데 역시 운명이면서도 내가 이거 배울 때 내 인생에 뭘 하나 해놓으면은 내가 죽은 뒤에도 뭘 하나 했다 하는 것이 있겠나. 끊어져 가는 걸 이어졌으면 통영가 이어졌으면 정치모략하는 사람이 통영가를 배워서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하는 수백 년 뒤에라도 그런 말을 나한테는 남기지 않겠나. 갓이 입자장의 손끝에서 탄생되었다. 실질적 모자의 기능에서 예의와 신분을 상징하며 먹과 미적 요소로 정착되었던 조선시대의 갓. 갓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서 갓이 발전하게 된다.
대나무 집산지인 통영과 거제, 말총과 대나무가 많았던 제주도가 갓 생산의 주요 지역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장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관청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지방관청 소속이었던 외공장들도 이 공역에 동원됐다. 근데 두 사람 아침 일찍부터 어디 가길래 그렇게 서두르나? 이번에 관청에 공역을 하러 가게 되었거든. 우리 종이가 특산품에 지정되는 바람에 우리 지장들이 많이 바쁘게 되었네 그려. 자네 둘이 만드는 종이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질이 좋기 때문이지. 좀 힘들겠지만 고생들 좀 하게. 그래도 이번에는 공역 기간이 길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왜 공역 기간이 길어버리면은 돈도 못 벌고 구역이지 않나. 아이 맞아. 난 지난번에 3달 넘게 공역을 가 있던 적이 있는데 집에 쌀 한 톨 없더이다. 우리 같은 신세들은 관청에 등록돼 있다 보니까 시키면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음 달에 공역을 한번 오라고 하던데 지금 주문받아서 만들고 있는 물건들을 그 전에 다 완성하려면 우리도 매우 바쁘겠어. 어쩌겠나. 나라가 시키는 일인데 따를 수밖에 없지. 우리 같은 외공장이 전국에 수천 명이 된다고 하더이다. 자자, 그 두 사람도 얼른 일하러 가시고 그 우리도 서둘러서 관청으로 가서 일 좀 하자. 경공장 외공장은 관청에 그 솜씨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정 기간,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년의 3분의 1을 일 기간을 국가에 이제 노동으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복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인들에게 지급하는 이제 급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급료를 주기 위해서 채아직, 그러니까 실직은 아니고 실제 어디 그 직급에 맞는 관직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는 봉급을 국가에서 주려면 하나의 일관된 봉급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급을 주기 위해서 그 장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그 직급에 맞는 봉급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급을 이제 가 직급을 부여하죠. 그 직급을 채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선시대 수공업자에게 주어진 관직 채아직은 경국대전에 직접 체제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다. 당시 관영 수공업 장인들은 상중하 세 등급으로 구분되며 채아직에 해당되는 장인들은 종육품까지 진급이 가능했다. 한국에서의 이 장인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첨단 산업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한 조선 시대의 우리 탐라 제주에서 그 함경도 북쪽까지 영토 국토에 대한 관리는 거의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한국 경제학에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비교 우위점을 가지고 있는, 특화할 수 있는 특산물 산업단지로서 조성한 게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 8도에 분포했던 외공장을 살펴보면 각 지역별 특산물 생산과 전문 장인들의 작업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청도 임주에 외공장인 옹기를 만드는 장인이 존재했으며 경상도에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충청남도 예산군에는 과거 나무를 잘라 창문을 만들던 소목장이 존재했고 오늘날 그 전통을 장인이 묵묵히 이어오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소목장은 궁궐과 관청, 지배층 가옥에 사용되는 물품을 만드는 목수와 기술을 통칭하며
관청에서 엄격하게 관리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전국에 분포했던 수공업 장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술이 좋고 뛰어난 물품을 제작했던 외공자들은 나라에서 선별해 중앙관청으로 배치하기로 할 정도였다. 장인의 기술이라고 하는 솜씨라고 하는 곳에 솜씨를 발휘하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온몸으로 그것이 무르익으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터득되는 지혜가 있겠다. 그래서 그 반복을 통해서 얻어진 그 학습의 결과가 그 명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선시대 장인을 공부하면서 새삼스럽게 깨우친 부분이에요. 1000년 전 선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일궈낸 수공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 그 첫걸음이 조선시대 수공업의 중심지였던 북촌에서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에서 한옥들을 이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할까 생각을 해서 옛날에 경공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해서 전통 공예인들한테 이거를 임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공예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지금은 약 한 30-40개 정도 전통 공예인들이 지금 북촌에 와서 그 공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지 않았던 뭐 좀 현대적인 물론 이제 전통을 모티브로 한 뭐 유리공예라든지 뭐 닭종이 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몇 군데 그 공방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국가를 건설하고 통치를 하며 함께 나타난 최고의 문명은 종이이며 우리나라의 한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고품질을 자랑한다. 바로 그 우수한 한지는 종이 자체로도 전통과 문화를 대변하지만 이제는 한지를 이용한 현대적인 공예가 각광받고 있다. 한지로 만든 가구부터 익살스런 표정에서 해맑은 동심을 느낄 수 있는 닭종이 인형이 전통을 계승한다. 닭종이 인형의 재료는 한지뿐이다. 한지에 충분히 풀을 먹여 손으로 잘게 찢어 붙이면서 두껍고 얇게 표현해가며 작품을 완성한다. 한국인 특유의 재치와 해악이 닭종이 인형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닭종이는 내 삶의 전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닭종이로 인해서 그래도 어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국옆에서 제가 또 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굉장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겹겹이 붙여가면서 나를 또 반성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해서 제가 더 많이 발전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과거이면서도 우리들 현재의 삶이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는 수공업 역사는 더 이상 옛 이야기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보존하고 기억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잘 지켜가야지 선진국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외국인들한테 우리의 전통을 좀 알리고,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 마을에 이런 경공장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실과 지배층, 군사를 아우르며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어주는 생활을 가능하게 한 수공업은 국가에서 관리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이었다. 조선시대 전기, 특권층에서만 누렸던 수공업은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은 옛 장인들의 단순한 작품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유교 문화가 강했던 조선시대 수공업 역사의 흔적이 담겨 있다.